흑인은 백인보다 범죄 성향이 높아 라는 편견을 심어서 죄를 저지르지 않은 흑인도 범인으로 모으는 경우가 많았어요. 소위 말해서 어떤 여배우를 카피해서 이렇게 생성형 포르노를 만든다든가, 학자들은 AI 윈터, 겨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침체기를 뚫고 지금의 다시 AI 시대를 꽃피운 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라는 딥러닝 AI입니다. 주된 증상이 있지도 않은 어떤 환영을 본다든가, 나를 욕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환청이 들린다든가, 현실과 머릿속의 공상을 구분을 하지 못해요. 공각기동대에 보면 인조인간하고 컴퓨터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기계에다 업로드하기도 하고, 저기 매트릭스에 보면 쿵푸 기술을 갑자기 다운로드 받아서 레오가 막 갑자기 무술의 달인처럼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기술이 뉴럴링크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있어요. AI를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사람의 뇌를 흉내내서 만들기 시작한 게 AI거든요. 그래서 AI 시대를 더 발전시키려면 사람의 뇌를 좀 더 잘 이해하지 않으면 AI 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인간의 뇌가 원본이고 AI는 카피, 복사본이란 얘기죠. AI는 오랜 역사가 있는데 가장 공식적으로 1956년에 다트마우스 컨퍼런스라는 당대의 AI를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그때 사람의 뇌를 모방하는 기술을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부르자라는 이름을 그때도 처음 지었어요. 그래서 56년부터 따져봐도 지금이 2024년이니까 아직 70년도 채 안 됐어요. 사람으로 치면 1세대도 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70년 동안에도 AI는 잘 나가다가 한번 꺾이는 순간이 2번이나 있었는데요. 학자들은 AI 윈터, 겨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침체기를 뚫고 지금의 다시 AI 시대를 꽃피운 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라는 딥러닝 AI입니다. 이 딥러닝 AI는 사람의 뇌의 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신경망, 영어로 ANN이라고 해서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하는데요. 인공신경망이죠, 그야말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서 지금의 AI 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신경 네트워크를 인공적으로 모방한 게 바로 지금의 AI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도 모두 딥러닝 AI에서 출발한 기술입니다. 뇌에서 출발한 AI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그 원리를 더 깊게 연구하지 않으면 차세대 AI를 만들기가 힘든 것이죠. 일론 머스크라는 미국의 꾀짜 갑부를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전기차 테슬라를 만들었지만 그 외에도 뉴럴링크라는 뇌과학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왜 이분이 만들었겠어요? 이분이 만드는 옵티머스라는 AI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의 성능을 더 높이려면 인간의 뇌를 연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용어 하나만 알려드릴 텐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트윈은 영어로 쌍둥이란 뜻인데 디지털 쌍둥이라는 것이죠. 즉 AI는 사람 뇌의 디지털 트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뇌과학 책을 처음 쓸 때 이 용어를 외우기가 참 힘들었어요. 뇌과학에는 영어로 된, 독일어로 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딱 2가지만 먼저 외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뉴런이란 말은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뉴런은 예를 들어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세포를 연결해주는 전선 내지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시냅스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뉴런은 시냅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뉴런과 시냅스, 이 2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뉴런이 뇌의 신경세포라고 했는데 이 신경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세포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 몸에는요, 상피세포, 근육세포, 뼈세포, 지방세포, 적혈구, 백혈구, 이런 애들이 다 세포인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피세포는 머리카락, 손톱, 이런 인간 몸의 껍질, 껍데기를 형성하는 세포고요. 근육은 근육을 만들고 뼈는 뼈를 만들고 사람 몸을 건축하는 건축 재료예요, 세포가. 그리고 백혈구, 적혈구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산소라든가 영양분이라든가 찌꺼기를 실어 나르는 트럭이죠. 수송용 트럭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하고 기능이 전혀 달라요. 무슨 기능을 할까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전선, 케이블을 역할을 합니다. 통신 기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각이라고 해서 몸의 여기저기에서 많은 정보가
수집이 됩니다. 인간한테는 5가지 감각이 있다고 하죠. Five senses,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해서 5가지 감각으로 계속 외부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수집한 정보를 모아서 뇌로 보내는 케이블, 통신망이 바로 신경세포의 모음인 신경입니다. 다시 이 올라간 신호를 뇌에서 그래? 그러면 오른쪽에서 공이 날라오니까 몸을 왼쪽으로 피해! 라고 명령을 내려보내면 우리의 몸이 뇌의 명령대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되죠. 바로 이런 명령이 오고 가고 하는 정보가 오가는 고속도로, 그 케이블, 통신망이 신경세포인 것입니다. 신경 중에서도 중추신경, 말초신경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추라는 거는 중심이란 뜻이고요. 말초라는 거는 말단이란 뜻이에요. 끝부분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커다란 두부처럼 생긴 큰 뇌하고요. 여러분들의 이 등뼈, 척추 안에는 또 등골이라는 뇌가, 긴 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중추신경, 중앙통신망이고요. 여기에서 가지를 막 뻗어서 사람의 손, 발 같은 몸의 마지막 부분, 끝부분까지 연결하는 것이 말초신경인 것이죠. 우리가 도로에 비유하자면 중추신경은 고속도로고요. 말초신경은 지방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미술 조각하는 미켈란젤로나 로댕 같은 아주 위대한 조각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이 우리가 아는 멋진 조각상, 비너스라든가 어떤 멋진 조각상을 만들려면 처음에 커다란 돌덩어리를 하나 갖고 오겠죠. 그리고 그 돌덩어리 안에서 아마 조각가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안에 이렇게 비너스의 형상을 내가 파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돌을 망치와 끌을 들고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돌덩어리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잘라지고 점점 그 조각가가 생각했는 비너스의 모양이 나오겠죠. 우리가 뇌 속에서 뇌신경세포를 형성하는 방법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의 뇌 속에는 86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근데 이 뇌세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른이 갖고 있는 뇌세포 개수하고 똑같은 걸 갖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키는 게 뭐라 그랬죠? 시냅스. 이 뉴런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는데요. 아기가 태어나서 0살부터 2살까지 한 2년 동안에 이 시냅스가요. 마치 엄청난 건설 회사처럼 모든 뉴런을 다 다리를 건설하는 거예요. 뉴런에 있는 860개를 다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해 놔요. 2살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2살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음악을 많이 들어서 음악적 자극을 많이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막 영어로 된 영어책을 읽어줘서 외국어에 대한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뉴런을 연결한 어떤 시냅스의 그 지도 중에서, 네트워크 중에서 이 아기는 외국어와 관계된 네트워크가 굉장히 자주 발달하게 되고요. 이쪽 아기는 또 음악에 관한 네트워크가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 음악을 자주 듣는 아기한테 형성된 시냅스는 음악을 잘 듣기 위한 그 시냅스 연결망이 생기고, 대신 외국어를 듣는 시냅스 부분은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시냅스가 하나둘씩 없어져요. 다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음악에 특화된 뇌 연결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 아기는 외국어에 특화된 뇌 연결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제가 다시 한번 조각상이란 비유를 설명드리면, 뇌는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가 조각의 원재료처럼 모든 뉴런 세포를 다 연결하는 브릿지를 모두 다 몽땅 건설해 놨다가 커가면서 자신의 후천적 학습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연결을 남겨놓고 자주 쓰지 않는 불필요한 연결망을 깎아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타난 그 조각상의 모양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주체성이 되는 것이죠. 제가 조각상 비유를 든 거는요, 옛날에 잘못된 어떤 오해를 풀기 위해서요. 뇌과학자들도요,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사람의 머리는 텅 빈 칠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칠판에 학습을 통해서 글자를 하나하나 적어 나가서 그 적어 나간 칠판이 여러 개 모이면 한 권의 책이 되고 그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즉, 뇌는 처음에 텅 빈 창고고 학습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씩 지식을 채워나가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뇌과학자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기 때는 모든 창고가 꽉 차 있고요, 여기에서 자주 쓰는 물건만 남기고 안 쓰는 물건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이쪽은 장난감만 남은 창고가 되고요, 이쪽은 외국어 책만 남은 창고가 돼서 그렇게 해서 뇌가 특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장난감 뇌를 만들든 외국어 뇌를 만들든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뇌에 있어서 가장
나쁜 습관은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뇌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일하시는 PD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나쁜 습관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적절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뇌가 원기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곤이 쌓이면요, 뇌는 중독에 빠지기 쉬워요. 중독이란 것은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뇌가 아주 자극적인 쾌락만 계속 연속해서 추구하는 어떤 성향을 말하는데 일종의 가벼운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은 디저트에 중독되고 어떤 분은 알코올에 중독되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은 열심히 포르노를 보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뇌에서 소위 말하는 보상회로, 보상이란 건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잖아요. 보상회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중독이 생긴다라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상회로는 뭔가 하면 뇌 속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은요, 천연 모르핀이에요. 사람의 몸 속에서 만드는 마약이에요. 우리가 불닭볶음면 같이 엄청 매운 걸 먹으면 땀이 막 나고 혀는 얼얼한데 왠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매운 것을 먹는 혀에서 고통을 느끼는 순간 뇌에서 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천연 모르핀인 도파민을 뇌 속에서 분비하거든요. 그러면 매운 자극적인 걸 먹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이 도파민의 양이 적당하면 사람을 긴장을 풀어주고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까 또 일해야지 하는 그런 힘을 내게 하는 좋은 일을 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도파민 하고 계속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내성이 강해지고 그 도파민만 찾게 되는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독이 생기면 우리가 잠자는 욕망, 밥을 먹는 욕망, 연인끼리 사랑하는 욕망, 그런 욕망을 모두 잊어버리고 오로지 도파민의 쾌락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됐다, 저 사람은 마약에 중독됐다, 이렇게 정신병에 걸린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것은 뇌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습관들입니다. 뇌는요, 어떻게 보면 게으름뱅이에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하려고 하는 게 뇌거든요. 뇌는 굉장히 짠돌이 사장이에요. 에너지를 엄청 아끼려고 그래요. 같은 행동이나 자극이 반복이 되면 이것을 오토메이션, 자동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탈 때 오른발을 올려야지 왼발을 잡고 왼발을 돌리는 순간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야지 일일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들은 자전거를 타면은 저절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뇌에서 그걸 자동화시키는 것이죠. 이 자동화야말로 뇌가 에너지를 아껴서 더 급한 판단을 할 때 에너지를 쓰려고 아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중독 같은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고 좋은 습관의 자동화 패턴으로 들어가야 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되는 습관이 왜 나쁜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불면증에 걸려서 수면제를 먹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점점 약발이 떨어지는 걸 느껴요. 처음에는 한 알만 먹었는데 잠이 왔는데 한 알 먹어도 말똥말똥해. 그러면 이제 두 알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점점 복용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수면제든 카페인이든 혹은 아주 달콤한 케이크이든 섹스든 간에 중독이 되고 나면요, 아주 극대화된 자극 말고는 감동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센 자극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가 피곤한데도 잠을 자지 않고 술, 카페인, 포르노 같은 어떤 말초적 자극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습관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중독성 장애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가벼운 정신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병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일론 머스크가 돼지라든가 동물의 뇌에 실험하고 있어요. 원숭이라든가. 그러니까 뇌에다가 칩을 넣는 거. 옛날에는요, 여기에다가 전선을 꼽았어요. 좀 잔인하죠. 일론 머스크는 그보다 훨씬 더 아프지 않은 방법으로 일종의 얇은 투명 비닐처럼 생긴 전극을 그 동물의 뇌에 위에 껍질을 살짝 이렇게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이듯이. 그러면 그 동물의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가 수신기가 측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칩을 씹는 이유는 뇌의 전기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 기술을 만약에 발전해서 사람의 뇌에도
전기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텔레파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죠. 하면은 물을 갖고 오고 하면은 짜장면 먹으러 가자. 말 안 해도 알고. 아직은 공상과학이겠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티모시 살람의 아주 존잘남이 나오는 듄이라는 SF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를 납치해간 적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그 적이 나의 뇌파에 공명해서 자기 명령을 마음대로 이렇게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스타워즈에도 제다이가 나오는데 제다이 기사들이 딱 하면은 물건을 막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뇌파를 단련하면은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물건을 움직이거나 텔레파시처럼 초능력이 가능할까요? 아직은 이 수준이 그야말로 SF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사고로 팔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앞에 있는 물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분에게 로봇 팔을 붙여놨어요. 근데 로봇 팔을 붙이고 물을 이렇게 물컵을 잡아서 자기 입에 이렇게 올리려면 옛날에는 이 로봇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 리모컨을 쓴다거나 아니면 몸에 붙어있는 근육의 어떤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통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뉴럴링크에 붙인 뇌에서 오른팔을 움직여야지 할 때 나오는 뇌 신호를요 컴퓨터에 기록을 해놔요. 기록을 해놓으면 오른팔을 움직여야지 생각했을 때 나오는 뇌파의 패턴을 네트워크를 컴퓨터에 잘 기록해놨다가 이 사람이 거꾸로 오른팔을 움직이고 싶다 할 때 그 컴퓨터에서 그 아까 패턴을 로봇팔에 쏴주면 로봇팔이 뇌의 신호인 줄 알고 진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장애인분들의 정상 활동을 돕는 그런 수준에서는 아직까지도 뇌의 어떤 신호를 읽는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각기동대에 보면 인조인간하고 컴퓨터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기계에다 업로드하기도 하고 저기 매트릭스에 보면 쿵푸 기술을 갑자기 다운로드 받아서 레오가 막 갑자기 무술의 달인처럼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기술이 뉴럴링크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있어요. 아주 먼 미래의 일인데 지금은 아까 말한 장애인을 돕는 정도의 실험에 그치고 있는 것이죠. 뉴럴링크는 유용하지만 또 그만큼 위험한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럴링크 같은 뇌과학 기술뿐만 아니고요. 모든 새로운 과학 기술은 윤리 문제를 불러일으키죠. 왜냐하면 그 과학을 쓰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학 기술 자체는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칼인데 환자의 배를 갈라서 나쁜 암세포를 끄집어내는 의사가 쓰면은 수술용 메스라는 좋은 칼이 될 것이고 남의 집을 침입해서 강도를 하는 어떤 도둑 범죄자가 칼을 쓰면 흉기가 되는 것처럼요. 과학기술을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는 윤리적 통제가 잘 됐을 경우에는 인류에게 좋은 도구가 되는데 만약에 어떤 미치광이 독재자가 있어서 과학기술을 아주 나쁜 방향으로 전쟁의 대량 살상 무기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인류를 향한 흉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인간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멤버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 전체의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윤리성 문제에 늘 부딪힙니다. 근데 또 이 윤리를 너무 강조해서 과학자나 예술가는 항상 그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는 사람들인데 그 예술가나 과학자들의 새로운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너무 억제하면은 사회가 또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용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뇌를 100% 다 못 쓰기 때문에 뇌를 좀 더 쓰면은 우리는 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는 루시라는 영화에 보면 루시가 마약을 맞고 나서 뇌에 엄청난 초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리고 리미트리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도 어떤 약을 먹으면 뇌가 남은 부분이 활성화돼서 암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천재적으로 이렇게 향상된다. 이런 묘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과학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네트워크란 말을 잠깐 썼잖아요. 우리가 뇌를 활용할 때요. 뇌를 덩어리로 생각하면 지금 뇌의 20%만 사용하고 있어. 나머지 80%는 놀고 있어. 이렇게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뇌가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일하고 여기는 놀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뉴런끼리 연결되는 그 연결의 지도 자체가
생각이고 지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그 사람의 정신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는 책을 쓰면서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고안한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야구 좋아하시면 야구장에 가면 전광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광판에 보면 뭐 빰빠바밤 4번 타자 누구 등장 이렇게 글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딱 홈런 쳤을 때는 홈런 하면서 막 빵빠라와 함께 그 홈런 친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동영상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광판이 우리의 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광판을 만들 때는 네모난 디스플레이 안에 LED 전구를, 아주 작은 전구를 촘촘하게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박거든요. 박은 다음에 그 전구를 아주 가는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놔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간 LED 전구를 뉴런이라고 생각하고, 그 뉴런을 연결하는 전선이 아까 말한 시냅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전광판에서 1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려면 한가운데 있는 수직으로 된 전구만 이렇게 켜고 나머지 전구를 다 꺼버리면 일자라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영상을 전구를 껐다 켰다 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겠죠. 플래카드를 연상해도 좋아요. 어떤 전구가 어떤 모양으로 켜지고 꺼지느냐가 그 패턴, 켜지는 그 모양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듯이 뇌에서는 어떤 뉴런과 어떤 뉴런을 어떤 모양으로 연결했느냐 하는 그 연결망, 연결지도, 네트워크가 곧 지능이고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만 쓰지 말고 100% 쓴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밤에 가다가 저 귀신 같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 머릿속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랄 때 뇌의 네트워크 지도가 딱딱 생겨요. 이 공포 네트워크예요. 이 공포 네트워크는 그 사람한테는 아주 패턴화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막 즐거운 일이 생겨서 막 기뻐할 때도 역시 즐거움의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뇌의 연결 비율이 어떻게 되고 연결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뇌를 10%만 썼다, 90%만 썼다 하는 양적인 비유는 사실은 뇌과학에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비유입니다. 다시는 새로 생겨나지 않는 뇌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려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뇌는 살아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엔 또 쉬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놀게 하면은 뇌가 퇴화합니다. 뇌의 근육이 아주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들고 뇌가 건강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충분히 일하고 난 다음에 뇌에서 막 열이 팍팍 나고 힘들어 할 때는 또 스탑 하고 지금부터 잠을 자든지 만화책을 보든지 너 좋아하는 거 하고 좀 쉬어 하고 휴식을 취해서, 일과 휴식의 적절한 리듬을 왔다 갔다. 몸짱들도 보면은 이렇게 가서 웨이트를 2시간 한 다음에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래야 근육이 형성이 되듯이 뇌의 근육도 충분히 사용한 다음에 또 적절하게 휴식을 해줘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뇌는 깨는 뱅인데 새로운 자극을 엄청 좋아해요. 뇌는 계속 반복되는 일만 하면 지루한 거예요. 점심 때면 설렁탕, 오늘 내일도 설렁탕, 모레도 설렁탕 하면 일주일 내내 설렁탕이겠지 하고 뇌는 딱 자동화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끄는 거죠. 지루해하는 거죠. 그러면 뇌가 기뻐하지 않아요. 설렁설렁 하다가 갑자기 짜장면 하면은 뇌가 좋아 이렇게 뇌가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회사에 출근할 때도 내가 늘 가던 그 지하철, 늘 가던 방법이 아니고 다른 장소를 통해서 다른 경로로도 가보고, 또 음식도 나는 한식이 좋아, 외국 유럽 여행 가도 나는 한국 식당 찾아서 먹을래 하지 마시고, 거기 가면은 곰팡이가 핀 이상한 냄새가 나는 치즈도 한번 먹어보시고, 그래서 안 먹던 음식, 늘 만나는 사람 말고 새로운 친구, 이런 식으로 신선한 자극을 줘야 뇌의 창의력이 높아지고요. 외국어를 배우거나 아주 먼 곳에, 낯선 곳에 여행을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뇌 자극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뇌는 다른 뇌와 교제를 해야 돼요. 뇌가 막 새로운 자극도 받고 또 충분한 휴식도 취하고 했는데도 뇌도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이것을 뇌과학자들이 social brain, 사회적 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흔히 집단 지능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뇌는 자기 혼자 있을 때 말고 다른 뇌하고 연결하면은 더 지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자주 교류할수록 뇌의 포용력이 커지고 유연해지면서 아주 최상급 뇌가 되는 것이죠.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적절한 휴식, 그리고 새로운 자극,
마지막으로 또 다른 뇌와 교류하자.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몸의 다른 부분도 아프면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려서 괴로움을 겪는데요. 사실은 뇌가 아픈 것도 굉장히 좀 인간에게는 불행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병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거는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라고 부르는, 두 개가 같은 건 아닌데요. 치매의 75%가 알츠하이머 병이에요. 알츠하이머란 건 뇌세포가 사멸해서 뇌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뇌세포는 860억 개로 딱 태어날 때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질 않아요. 또 새로운 보충세포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860억 개인데 다 죽기 시작해서 머릿속에 800억 개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렵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좀 건망증이 심하다거나 앞뒤가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뇌 고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뉴런이 너무 낡아서 일찍 죽어버려서 생기는 병인데, 보통은 이제 그동안은 나이 많은 노인분들한테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세상이 복잡해져서 그런지 젊은 치매 환자도 좀 느는 추세예요. 그래서 뇌를 늙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도 참 중요할 겁니다.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주로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발병하던 병이었다면 아마 자폐증 자녀를 가진 안타까운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주로 아동들에게 생기는 병입니다. 자폐증은 10살 전후에 발병하는 예가 많은데요. 자폐증을 서양에서는 유리껍질 속에 갇힌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유리처럼 투명하게 애가 노는 모양도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아이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폐증에 걸린 채로 태어난 아기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하고도 눈을 맞추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어릴 때 아기하고 눈을 맞춰야 젖도 먹일 수 있고 웃는 표정, 우는 표정 가르칠 수가 있을 텐데 아이가 엄마를 포함한 외부 세상과의 교류를 딱 차단한 채로 자기 껍데기 속에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질 않죠. 이 자폐증에 걸린 아이들은 굉장히 IQ가 높다거나 다른 능력은 뛰어난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 세 번째 이제 가장 또 보편적인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병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요. 조현병은 지금 용어고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이걸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분열이란 단어가 주는 나쁜 어감 때문에 지금은 쓰지 않는데 사실은 영어 원문이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서 이 스키조가 갈라진 틈이라는 뜻입니다. 정신의 금이 같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정신이 여러 개의 조각으로 쪼개져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주된 증상이 있지도 않은 어떤 환영을 본다든가 나를 욕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환청이 들린다든가 현실과 머릿속의 공상을 구분을 하지 못해요. 때로는 좀 위험한 조현병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하는 피해망상에 걸려서 자기 가족을 해치려고 막 한다든가 또는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야, 나는 위대해, 나는 옥상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 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든가 이런 식의 현실과 공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현병 인 경우에는 입원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현병이 완치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우리가 조현병이나 자폐증 같은 것도 요즘은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스펙트럼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병이요, 요까지는 병이야, 그 다음부터는 정상이야, 이게 아니고 자폐증이나 조현병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무지개처럼 이렇게 넓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가벼운 조현병, 이쪽에 가면 굉장히 중한 조현병, 그리고 요 가벼운 조현병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의 정상이네,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돼서 조현병 중에서도 현실에 적응이 가능한 경우에는 꾸준히 치료해서 완전히 100% 온전한 생활은 못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우 중에서 커피 바리스타를 한다거나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현병의 경우에도 가벼운 조현병에 좋은 치료 경과를 하면은 어떤 제한된 범위의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AI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AI는 그냥 기계잖아요. 컴퓨터에서 출발한 기계니까 기계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기계가 인간보다 뛰어난 장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고 아주 규칙적으로 일한다는 것이죠. 기계는 그야말로 생물이 아니니까 먹지도 자지도 않고 계속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 의사를 만들면은 잠을 잘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야간에 365일 24시간 지켜봐야 되는 중환자인 경우에는 AI 의사가 유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보다 기계적으로 규칙적으로 사람처럼 휴식이 필요 없이 365일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계의 장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기계 중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면은 거기에 라이더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의 시각을 모방하는 시각 AI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각 AI가 사람 눈보다 더 정확하게 사물을 인식할 수 있고, 심지어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이용하면은 밤에 사람들이 못 보는 사물까지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AI는 기계, 즉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힘든 어떤 빅데이터, 큰 자료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삽시간에 읽고 사람에게 그걸 요약 추천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를 노동자로 고용한다고 치면은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보다는 당연히 싸겠죠. 그래서 이 싸다는 게 기업들한테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AI 의사를 만들고 AI 변호사를 만든다면은, 그전에는 변호사비 너무 비싸, 의사한테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했는데 단돈 몇천 원, 몇만 원 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대중적인 혜택은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AI가 기계니까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아직도 여전히 틀릴 때가 많습니다. 퍼센트 오른 건 아니죠. 기계가 만약 틀려서 어떤 실수를 했는데 이 틀린 데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기계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 기계를 만든 사람한테 해야 되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한테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식으로 책임의 소재가 불투명하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딥러닝 AI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데, 통계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그 지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통계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정답을 찾아가는 수학적 머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모션, 감정이라든가 컨셔스니스, 의식 같은 고유한 인간의 정신작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AI가 이런 식으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다 보면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즉, 큰 것은 더 크게, 작은 것은 더 작게 어떤 양극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범죄자를 판단하는 AI를 집어넣었더니 흑인은 백인보다 범죄 성향이 높아 라는 편견을 심어서 죄를 저지르지 않은 흑인도 범인으로 모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적 편향이라든가 양극화, 그리고 싼 AI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AI 실업, 그리고 인간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또 어떤 작가, 미술가나 소설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알고 있듯이 가짜 정보를, 소위 말해서 어떤 여배우를 카피해서 이렇게 생성형 포르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페이크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현대사회의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AI가 인간을 완전히 추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아주 좁은 분야, 예를 들은 시각 분야 또는 어떤 통번역을 한다든가 또 어떤 큰 빅데이터를 주고 결론을 추리를 해봐라 하는 추론 AI 같은 좁은 영역에서는 인간보다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요. 아직은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꿈꾸는 사람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AI를 우리가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라고 부르는데, 또는 이거를 일반 인공지능, AGI라고 해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현실에 나타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공지능 학자들 사이에서도 AGI가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 AI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인간이 AI에게 압도당한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하는 아저씨, 과학하는 아재, 사이언스 엉클, 줄여서 사이클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세돌의 알파고 사건을 2016년부터 충격을 받아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2020년에 인공지능에 관한 책을 한 권 썼고요. 그리고 카이스트의 공학 석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지도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에 한번 꽂히면 최소한 3권의 책을 써라 라고 명령을 주셔서
인공지능의 두 번째 책은 뇌과학을 갖고 썼습니다. 뇌는 인공지능의 원본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한번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뇌를 공부했고요. 현재 이음출판사에서 세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세 번째 책의 제목은 인공지능 사회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때 인공지능 실업이라든가 인공지능 편향이라든가 뭐 양극화 또 뭐 여러 가지 가짜 정보 이런 어떤 부작용도 많이 일으키는데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인공지능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인간 사회와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걸 연구하는 것이 인공지능 사회학입니다. 인공지능 3부작 기대해 주세요.